자, 한국 경제는 부동산과 가계부채의 합작품입니다. 이건 동전의 앞뒷면이지만 합작품이에요. 자, 지금부터 볼게요. 가계부채가 파란색 막대기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자산, 소득 대비 자산. 배율의 상관성이 94%입니다.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 그게 뭡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은 부동산 자산 증가하죠. 되게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 건설 경기 부양하려고 가계부채 증가시킨 거니까. 네?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자산이 같이 가는 건 여러분 쉽게 이해가 가죠. 근데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은 소비가 억압되고 성장이 억압되잖아. 그러니까 분모에 해당되는 GDP라든가 소득, 가계의 소득하고 분자에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요, 분모에 있는 소득 증가율은 떨어뜨리고 분자에 있는 자산의 증가율은 높이니까 당연히 이게 같이 움직이지. 가계부채하고 소득분할 자산 배율은. 이거에 대한민국 경제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저성장으로 성장이 사실상 중단되는 거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이거야.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이건 한 몸이죠, 한 몸. 이게 이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들도요, 이거 인정 안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부동산 값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은 대한민국이 있고 나서 그것도야. 네? 대한민국이 있고 나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장률이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가장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죽음의 길로 향해서 질주해 온 거야. 지난 35년 동안에. 죽음의 길을 향해서. 네? 이거를 문제는 개인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개인은 이거에 편승 안 하면은 벼락거지가 돼. 바보가 되는 거 혼자서. 이건 정치인과 정부가 방향을 잘 잡아야지.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봐보세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부동산 자산가치 증가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증가하잖아. 근데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소비가 억압되죠. 네? 저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같이 움직이잖아. 보게 되면요. 앞에 저기 가다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우리나라가 OECD에서도 그걸 경고했던 거예요. 가계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낮다. 이걸 OECD에서 지적했던 거야. 한국 경제의 문제로서. 가계소비 증가율이 너무 낮다. 성장률보다 어떻게 낮냐 이렇게 그랬던 거예요. 네?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를 억압하면서 성장을 억압하잖아. 내수의 중심축이 소비니까. 그러니까 분모인 소득은 그러니까는 자꾸만 이게 떨어지고 자산은 빠르게 증가시키니까는 소득분의 자산 배율하고 가계부채하고 같이 움직이지 당연히. 이게 현재 지금 9.81배로 한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최고라 했잖아요. 제가 전 세계 최고. 근데 이걸 보면서요. 이걸 보면요. 미국의 금융위기 터졌을 때 타임지에서 조사한 게 있었어요. 미국 시민들 대상으로 20만 명 이상이 막 거기 온라인 투표할 때, 예? 미국 금융위기의 이 원흉이 누구냐 했을 때 1위가 누구였냐면 주니어 부시 있잖아. 부시 대통령이요. 자기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 금융이 터지기 직전까지 대통령이 있었으니까는 대통령의 책임이라 그렇지. 예? 그리고 2등이 누구냐? 그 전임 대통령이 클린턴이었었어요. 클린턴이면 Why me 그랬었어. 근데 국내 학자들은 모르는 게 미국의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부양을요 클린턴 때부터 시작합니다. 클린턴 2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줬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 레이건 때부터 공화당 민주당 가릴 거 없이 다 월가한테 포획당해져요. 월가가 뭐냐면은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돈놀이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이 터지는 데 있어서 클린턴 때도 그 정책에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린턴을 지명한 거야. 그러니까 클린턴은 왜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전문가가 볼 때는 당연히 2등이야. 3위를 누구 했느냐? 미국 시민들이 자기 자신이 했었어요. 미국 소비자들 자기 자신. 같이 거기에 덩달아서. 네?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니까는 좋다고 같이 그러면서 이제 박수 치고, 신나고 했다 이거야. 예? 그러고 나서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를 계속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지금은 70% 밑에까지 내려왔잖아요. 예? 100%까지 넘었던 게 70%까지 내려왔잖아요. 구조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한 결과가 뭐냐? 지금 성장의 실종인 거예요. 성장의 실종. 네? 성장의 실종인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산시장 붕괴되면 부동산 경기가 버블이 꺼지면서 거기는 그러니까는 경착륙을 한 거고 우리는 뭡니까요? 만성적인 골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대 성장률을 진입했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네? 만성적인 골병이 들어가가지고 그 잃어버린 10년으로 진입한 거야, 지금 일본에. 일본은 그냥 그 경착륙이 된 거죠. 경착륙으로 잃어버린 30년 이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부동산이 이렇게 만든 거고, 네? 그 왜 이렇게 만드냐? 부동산은 가계부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니까. 네?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관계잖아요.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자산은요. 이거는 그러니까 명명백백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가계부채가 부동산 자산 가치 끌어올린 것만 생각하지 소비와 성장을 억압하는 걸 왜들 이렇게 무감각하냐고요. 자, 봐보세요. 가계의 주택자산 하고 가계부채 상관성 94%가 넘잖아요.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때 대출 없이 그러니까 구입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당연히 가계부채하고 주택자산 같이 하고 사람들이 돈 빌려가지고 주택을 매입하면은 주택가격이 오르죠. 그게 오르는 주요 동력이잖아요. 이렇게 한 거야 지난 30년 동안에. 예? 실질가치도 봐도 마찬가지고요. 실질가치로 봐도 마찬가지고. 이거 봐보세요. 최근에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들 길게 봐서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가운데에 있는 그린 색깔이 99.14%가요. 2021년 9월달 3분기 이게 분기별 이게 자료인데요.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GDP 대비요. 그러니까 100% 근처까지 갔다가 여러분들 2021년 4분기 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가계부채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89점, 지금 올해 1분기에는 90% 밑으로까지 작년 4분기부터 90% 밑으로까지 내려왔어요. 많이 줄어든 거죠. 한 18% 정도 줄어든 거잖아요. 줄어들었죠. 이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뭐냐면 3년 6개월이 지난 거야. 정점을 찍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에 쭉 하락하잖아요. 그럼 그 이전 3년 6개월이 언제냐면요. 예? 2018년 우리나라 이 부동산 가격이 마치 올라가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이제 2018년 3월부터 3년 6개월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6개월 그러니까 그 앞에 3년 6개월 동안은 얼마가 오른 겁니까? 14%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GDP 대비로요. 근데 그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에는 한 10%포인트가 떨어진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부채가 방향을 전환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의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과 같은 얘기인데, 자, 봐보세요. 가계부채 비율, GDP 대비 가계부채는요,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 뭡니까? 가계부채가 분자에 있는 값이 떨어져도 떨어지지만은, 그건 다 떨어지기 쉽지 않고요. 줄어들기. 분모, GDP 증가 속도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보다도 더 빠르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분모의 증가 속도가, 즉 GDP의 증가 속도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면 떨어지잖아요. 이 비율은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요? 그래서 제가 분모 분자를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해봤어요. 앞에 3년 6개월 동안에 가계부채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 다음에 그 뒤에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 다음에
GDP, 이 GDP는 명목 GDP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니까 물가를 고려 안 한 거잖아요. 가계부채가 우리가 1억 원이 있다 할 때 그게 그냥 우리가 실질 가치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1억 원인 거잖아요. 스미스는 그렇죠? 명목 GDP.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가 GDP는 실질 GDP로 물가를 상승을 배제한 거죠. 이 GDP를 계산할 때는 전체 물가, 소비자 물가만이 아니라 전체 물가를 그하고 그 전체 물가를 표현하는 게 GDP 디플레이터라고 우리가 씁니다. 경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익숙한 개념일 거고요. 경제 모르시는 분들도 국가 전체, 아니, 국내 경제 전체의 그러니까 물가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는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상품들만 가지고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다르게 해서 나눠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전 3년 6개월 동안에는 가계부채가 29. 거의 30%가 증가했어요. 요 3년 6개월 동안에 가계부채가. 근데 그 이후에는 정점을 찍고 나서 2021년 9월 이후부터는 6.6%뿐이 안 증가했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증가 속도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느냐? 가계부채가 늘었는데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증가 속도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전에하고 이후에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금리. 그 전에는 저금리 기조였었죠. 그러다가 금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 2021년 8월 말부터입니다. 8월 말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그러니까는 저금리 기조, 고금리 기조가 하나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21년 9월 이후부터 뭐가 갑니까요? 가계들의 가처분 소득이 제가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1분기 가처분 소득이 2020년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계 가처분 소득이 급감을 하니까는 금리는 높은데 가처분 소득이 하니까는 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생계 압박을 받죠. 생계 압박을 받으니까는 부채를 더 동원하기 힘들지.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니까는 생계 압박을 받은 거야. 생계 압박을요. 네? 이 생계 압박과 고금리가 결합되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팍 떨어진 거야. 거의 그러니까 5분의 1 가깝게 떨어진 거예요. 네? 반면에 명목 GDP는 봐보세요. 명목 GDP는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실질 GDP에다가 GDP 디플레이터를 같이 합한 겁니다. 증가율로 봤을 때는요. 근데 실질 GDP 증가율은 비슷하더라고요. 전후가. 그럼 나머지는 뭐냐?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명목 GDP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실질 GDP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실질 GDP 증가율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명목 GDP는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월급도 그에 비례해서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가가 10% 올랐어. 근데 월급이 10% 올랐어. 그러면 실질 월급을 얼마니까 0% 하나도 오른 게 없는 거죠. 그렇죠? 10% 올라서 많이 올랐다 그러지만 좋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오른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명목으로,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채무를 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인플레이션 유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 언론 책에 보게 되면은 채권자가 불리한 때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왜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물가가 굉장히 낮을 때 빌렸어. 근데 물가가 굉장히 막 폭등하고 있어.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가지고 1,000만 원이 500만 원 가치로 또 떨어졌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그 1,000만 원을 돌려받아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돌려받아도 그거 가지고 500만 원뿐이 그러니까 소비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고 채무자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런 얘기를 경제학 교과서에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명목 GDP가 당연히 어떻습니까요? 어떻겠어요? 2021년 9월 이후가 2021년 9월 이후는 뭡니까요?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그렇죠? 2021년 봄부터 그러니까 되게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었으니까요. 4월 달부터요. 그러다가 2022년부터는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목 GDP는 증가율이 훨씬 높지요. 이유가
예? 이유가 높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이후 3년 6개월이 높고 분자는 3년 앞에 기간이 더 높고 하니까는 당연히 가계부채 비율은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제가 세부적으로 효과를 계산해 봤어요. 가계부채 감소는 연 82조 원씩 감소했더라고요. 그 이전에 비해 가지고. 그다음에 GDP는 연 58조 원씩 증가를 한 거야. 이 두 개가 합해 가지고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가계부채 감소 속도가 더 빠른 거잖아요. 이 GDP 증가보다. 네? 그건 뭡니까요? 가계의 생계 압박이 이걸 이렇게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금리기죠, 이것이. 네? 그럼 이 상황이 지금 이제 명목 GDP는 물가가 잡히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이게 고금리 기조가 바뀌지 않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계 압박이 지속되게 되면 가계부채는 이 구조 조정이 잘했어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잖아. 계속 하락하잖아. 21년 9월달 이후부터 계속 하락해 왔잖아요. 네? 이 기조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경제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이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봐보세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 이후 딱 봐보세요. 가계소비가 떨어지면요. 내수를 구성하는 것은 가계소비하고 기업투자라고 했잖아요. 기업투자도 가계소비에 영향을 받습니다. 파란색이 가계소비예요. 오렌지 색깔이 기업투자입니다. 네? 성장 기여도가 쑥쑥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잖아. 결국은 뭐냐면 가계소비하고 기업투자가 합친 게 내수입니다. 내수가 갈수록 그러니까는 내수의 실종 시대가 전개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수가 죽어버린 게. 근데 기업 투자보다 더 선행지표가 가계소비라 이거예요. 과거에는 기업 투자하고 가계소비가 같이 선순환을 했습니다. 기업이 투자가 늘면 가계소비도 증가하고 가계소비 증가하면 기업 투자도 이렇게 했는데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가계소비와 기업 투자가 따로 노는데 기업 투자 수출이 기업 투자는 조금 영향을 미쳐도 가계소비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칩니다. 수출과 가계소비가 이런 관계를 가졌어요. 가계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 투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게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거고 이게 지난 35년간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우리가 한국 경제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근데 가계소비 하락의 중요한 변수가 뭐였냐?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가계부채였어요. 가계부채를 가지고 건설경기 부양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인 겁니다. 성장률을 마저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왜 보세요? 가계소비가 떨어지게 되면 가계부채가 증가했어. 우리나라는 가계소비 비중하고 가계부채 비중이 반대로 움직이잖아. 왜 그렇습니까? 가계소비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수가 약해지니까는 건설경기 부양으로 이걸 대응을 한 거야. 근데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문제는 이거는 단기적인 하나의 임시방대책이고 가계소비를 이게 축소시켜. 네?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소비 줄어들잖아. 그 성장을 줄어들게 되고. 그 다시 또 소비를 또 위축시키고. 상관성이 97%나 돼요. 네? 가계소비 둔화하고 가계부채 증가가 공진화가 진행된 거야. 그러면서 성장률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하고도. 이 세 가지를 봐보세요. 특히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 관계가 명확하게 역외관계가 보이잖아요. 가계부채 연평균 변동 폭하고 가계소비 연평균 증가율하고 봐보세요. 네? 이게 이 파란색이 가계부채야. 가계부채 연평균 변동이 증가하게 되면 가계소비가 쭉 떨어지잖아. 그러다 윤석열 때요. 가계부채가 쭉 떨어지잖아. 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는 가계소비가 올라가잖아 오히려. 네? 뚜렷하게 역외관계를 보여주고 있잖아. 네?
그 원인이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 가계소비 붕괴야. 아니, 이러한 구조가 바로 가계소비 붕괴, 그리고 내수의 붕괴, 그리고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역성장을 하게 되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앞에서 소개했었던 최근의 상황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외환위기 때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항상 어떤 커다란 충격을 받아도 거기서 얻는 교훈이 없어. 외환위기 딱 터지고 나서 1998년도에 가계소비가 얼마나 추락하냐? 77조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91조, 2000년대는 91조, 2001년에는 109조. 가서 증가해 가잖아. 이거 여러분 아세요? 2001년, 2002년 이때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았었잖아요. 제가요. 네? 건설경기 부양으로 대응을 하거든. 당시에 이현재라고 모피아의 그러니까 이 원조격인 대북격인 이원재가 김대중 정부에 재경부 장관 하면서 예? 빚내서 소비 카드 대책이었었죠. 빚내서 집사기 원조잖아. 원조예요. 이건 모피아들은 다 똑같아. 모피아들은 정권과 가릴 것 없이 넘나들면서 똑같은 짓을 해. 왜 그런지 아세요? 관료들은 힘이 센 사람들의 항상 편에 섭니다. 힘이 센 사람들. 최근에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니까는 모든 부문들이, 관료들이 또 다 이재명 정권으로 거기에 기조를 맞춘다고요. 윤석열 정권 때는 그래서 지난주에 시사기획 창의하니까 KBS 시사기획청에서 출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출연한 이유가 이게 제가 윤석열 정권 때는 나가기도 싫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분위기 바뀐 것에 하나 상징적인 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 경기 부양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더 이제 나빠지지. 이게 가게는 더 악화돼 버렸죠. 미국 바이든 때는 그거를 그냥 이 가계 부양을 해서 이걸 살려내지만 우리는 이걸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팬데믹 때도 그렇고 갈수록 악화시키잖아. 오히려 가계를요. 가계가 그러니까 그냥 제일 만만한 거야. 희생양으로. 예, 가계가 힘이 없으니까. 네? 가계가 힘이 없으니까. 가계 소비의 붕괴 배경이 이 외환위기 때부터 계속 반복돼.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 살금한 척을. 그러다 보니까 가계소비 내수가 그러니까 성장 기여도가 제로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봐보세요. 2003년도부터 가계소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밑돌아요. 이게 OECD에서 그 당시 보고서에서 지적을 해요. 한국 경제의 커다란 문제로. 이게 희한한 현상이거든. 네? 가계소비 둔화가 성장률 하락을 주도한 거예요.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진단을 하면서 가계소비 둔화가 이 당시 OECD 보고서에서 나왔던 겁니다. 네? 이거 봐보세요. 3자가 가계소비 비중하고, 가계소비 비중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80년대에는 63%, GDP 대비 63%였었어. 90년대 59% 줄고, 2000년대 53%. 그 다음에 2010년대 49%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46%까지 붕괴된 상태. 팬데믹 이후에는요. 가계부채 비율은요. 네? 가계부채 비율은 쭉 이렇게 증가했었잖아요. 네? 그린 색깔. 네? 평균 저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가계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그러면서 쭉쭉 떨어지죠.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 가계소비, 경제성장이 같이 세 개가 한 몸으로 움직여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제를 성장을 시키자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민들이, 일부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러니까는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잖아. 그런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갑자기 부동산 자산가치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너무나들 하잖아요. 관대하잖아. 이게 맞물려 있는데. 네?
그거 수술 안 하고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거야? 부동산 수술 안 하고요. 부동산하고 결별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예? 대한민국은 이거 봐보세요. 가계 소비가 떨어지니까 내수가 떨어지고 성장이 떨어지고. 예? 80년대 고성장기에는요, 80년대 봐보세요.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80년대 우리가 그 이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률이 10.5%였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자릿수. 그때 내수가 10.6% 차지했어. 내수하고 순수출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순수출이 그러니까 사실상 0이란 얘기야. 그 얘기는 뭡니까요? 수출과 수입이, 그러니까 균형, 수출과 수입,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수입으로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네? 내수 성장 기여도하고 연평균 성장률의 격차가 생길수록 수출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거죠. 수출의 기여도가. 자, 그렇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내수하고 수출은 균형을 이뤘어요. 근데 그 균형이 90년대 이후부터 깨지면서 수출 주도로 가면서 내수가 취약해지면서 경제 생태계가 균형이 깨진 거죠. 깨지면서 한국판 초양극화, 이중양극화가 생긴 거죠. 초양극화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한민국, 주요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급여생활자하고 자영업자하고 소득 대비 비중. 끔찍하죠. 35%도 안 돼요. 급여생활자. 네? 선진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원인이 뭐예요? 내수 취약성이잖아요. 자영업은 내수업종이잖아. 가게가 돈을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초양극하죠. 우리가 되게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은 네? 그래도 한 55% 안팎 정도 돼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도 한 그 정도 되고요. 근데 이건 그보다 더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초양극화. 그 다음에 뭡니까? 소득 격차와 소득 양극화와 자산 양극화, 이중 양극화가. 왜?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중심으로 자산 양극화가 돼 있으니까요. 네? 이거 봐보세요. 80년대 10년 동안 봐보세요. 자영업자 평균 소득을, 급여생활자 평균 소득을 앞에 보기 한 게 이거예요. 쫙 떨어지잖아. 92%에서 37%가 떨어졌잖아요. 90년대 이후에. 그런데 80년대는 어땠습니까? 거의 90%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잖아. 왜 그렇습니까요? 경제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그 당시엔 재계와 이런 게 없었거든. 네? 급여생활자하고 자영업자간의 소득 격차가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80년대는 자영업자가 사회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월급쟁이들한테는 로망과 비슷했었어. 자기 사업이니까. 네? 월급쟁이보다 자기 사업하는 거니까. 80년대 그랬었어요. 그렇잖아. 거의 변화가 없잖아. 자영업자하고 급여생활자하고 80년대까지만. 1980년대 가계 부채 평균 비율도 30%에 불과했어요. 지금 90% 있는 거하고는 비교하기 좀 낮았잖아요. 네? 원인은 바로 뭐냐?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 파괴가 된 거야. 가계 소비 비중이 90년대 초까지도 60%, 예언의 전까지도 한 60% 됐던 거지. 쫙 떨어져가지고 45% 선대까지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수출은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수출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노력해도 어느 정도 되지만 노력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2011년 이후에 거의 정체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그냥 지금 위기에 빠진 거야. 네? 이거 봐보세요. 순수출, 우리가 내수하고 순수출을 구성합니다. 경제는요, 내수하고 순수출.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죠. 수출을 하게 되면 돈을 벌어들이는 거고, 수입은 돈이 나가는 거니까요. 우리나라의 소득이 나가는 거니까요. 순수출로 계산을 기여하잖아요. 내수하고요. 내수는 가계 소비하고 기업 투자. 그리고 순수출이잖아요.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80년대 고성장기에는 0%포인트였었어.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이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상쇄가 된 거야. 근데 90년대부터 순수출이 플러스로 확 뛰죠.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수출주도 성장을 브레이크를 건 거죠. 근데 문제는 2012년도부터 이게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왜 그러겠어요? 세계 교육이 급감을 했으니까. 미국이 그러니까는 소위 소비 부채로 그러니까는 소비를 해주던 것이 미국 소비자들이 그게 가계부채가 구조조정하면서 미국의 수입이 급감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탈세계화. 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노력해도 한계가 있잖아. 트럼프가 저렇게 하고 앉아있고, 뭐 미중 간에 싸움하고 앉아있고, 한계가 있잖아, 이거는요. 예? 그럼 결국은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내수 강화. 내수 강화의 출발점은 가계 소비 강화잖아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예? 이건 뭐 경제, 여러분들 경제학 박사학위 필요 없어. 이거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계 소비 내수 강화하려면 가계 소득을 강화하지. 가계 소득 강화해야지. 가계가 쓸 돈이 있어야지 뭐 하는 거잖아요. 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수입 증가율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시장인. 왜? 가계부채 구조조정하니까. 다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이런 가계부채 사태로 터진 거잖아요. 금융위기가. 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도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1조 9천억 달러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거 막으려고. 네? 근데 중국도 자급화를 하니까 수입이 급감하죠.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럼 세계 1, 2 시장이, 세계 1, 2 시장이 이게 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출이 그러니까는, 네? 노력해도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요? 결국은 물론 우리가 산업 경쟁력, 수출 경쟁력도 강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은 최소한에 할 건 뭡니까? 내수 강화, 가계 소비 강화, 가계 소득 강화 이거 아닙니까? 아 이게 뭐 다 경제가 이렇게 뭐 어려운 이거 문제입니까 이거? 네? 경제 생태계 복원형 회복의 조건은요 내수와 수출의 균형 회복이야. 자연 생태계나요 똑같아요. 제가 지금 기후 변화 문제, 기후 위기를 지난번 설명할 때 네? 자연 생태계의 균형 파괴잖아요. 온난화가 온난화를 더 강화시키고 하는 네? 자연 생태계 파괴가 온난화를 가하고 그 온난화가 다시 온난화를 더 강화하고 네? 그래가지고 자연 생태계의 복원력 자체를 그러니까는 붕괴시켜버리는 이런 상태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하고 똑같잖아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 파괴가 됐어. 가계를 희생시키면서 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에 의존을 해가지고 가계 부채는 부동산 자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가계 부채를 이게 뭡니까 이게 마약이지 뭐야. 그러니까 미래소득을 갑을 받아가지고 땡겨가지고 쓰는 거 쓸 때는 좋지. 근데 그거 갚아야 되잖아. 미래소득은 미리 땡겨 썼는데 네? 다음 달 월급을 땡겨 썼어. 그럼 다음 달은 손가락 빨아야지 뭘. 네?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바람직한 처방이 아니잖아. 네? 미래소득을 땡겨서 쓰는 것이.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더 허리띠 졸라매야 되지. 지출을 줄여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거 저 갚으려면은. 네? 그 균형이 깨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필요 조건은 뭐냐? 가계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거. 가계의 경제력을 강화한다는 건요.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상위층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상위층들은요. 소득도 높고 자산도 많으니까. 네? 중산층과 서민층들이죠. 그걸 강화하려면 중산층과 서민층들이 왜 힘듭니까? 그러니까는 소득이 너무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대부분 가게가 맨날 월급 가지고 월급 가지고 그냥 뭐 매달 월급 들어오게 되면 다 저걸로 나가고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융을 이용하는데도 굉장히 불이익을 보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그랬었어요? 사회금융이 취약한 거야.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소비 쿠폰을 가지고 갈 때, 그걸 왜 줘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권리야,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 때 우리가 왜 사회를 구성하면서 산 겁니까?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예택한 거예요. 네? 함께 살아가면서 최소한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한
이 조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보장받은 거 아닙니까? 사회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같이 살아. 불편하게. 그냥 혼자 살지. 예? 아무런 간섭도 안 받게 혼자 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점, 그게 뭡니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최소한의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보장되는 거, 이건 권리야. 사회 계약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오늘 제가 그 포털에서 보니까는, 어디 글에 보니까는, 내 세금이 뜯겨나가는 것 같다고 쿠폰 받고서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어. 이거 추가 세금 걷어서 이거 나눠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이 많이 세금을 평상시에 많이 내는 사람이라면요, 많이 내는 사람이라면은 그거 여러분 저기 개인 능력만 가지고 이렇게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네? 착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태어났으면 그렇게 벌 수 있겠냐고. 자, 그래서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을 제도화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권에 올 가을, 올해 내에 승부를 봐야 돼요. 이거 승부 못 보면은 또 실패합니다. 또 실패하면 윤석열보다 더 그한 괴물이 나옵니다. 지금 국힘당 봐보세요. 윤석열 늪에서 못 태어나오고 있잖아. 에? 전 무식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쩔쩔매고 앉아있잖아. 에? 그 얘기는 뭐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 그런 소위 말해서 이 극우 괴물들을 지지하는 층들이 꽤 있으니까는 소위 집토끼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자, 우리 냉정하게 봅시다. 대한민국의 사회소득 수준을 봐보자고요. OECD에 이와 관련 통계가 있어요. 사회 공공지출, 뭐 현금 보너스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게 사회소득이야, 제가 표현하는. OECD 평균 사회지출이요, 작년도 2024년 기준이 OECD 회원국 모두가 다 저 발표는 안 됐지만은 제가 이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흐름인데, OECD 평균이 GDP 대비 21.229%입니다. 21.229%야. GDP 대비 이렇게 사회소득으로 지출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현금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줄 수도 있는데, 하여간 OECD 평균이 21.229%입니다. 작년도 기준이요. 대한민국이 15.316%예요. 대한민국이요. 저 끝부분에 있잖아요. 저기 1등 국가는 31.554%야. 그러면 1등 국가하고 비교는 둘째 치고 평균, OECD 평균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라는 겁니까? 21.229 빼기 15.316을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5.903% 포인트야. 5.903% 포인트가 우리가 적게 그러니까는 사회로부터 그러니까는 보장을 못 받는 거야. 그럼 24년도 우리나라 GDP 있잖아.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GDP 대비니까. 작년도 GDP가 2,556조 8,574억 원이야. 이거 곱하게 되면 0.05903 곱하기 2,556조 곱하기 8,574를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예? 이게 이 차이가 150조 9,133억 원이야. 이거 산수잖아, 산수. 수학선수 산수잖아. 150조 9,133억 원만큼을 우리는 적게 사회로부터 받는 거야. 국민들이. 예? 적게 받는 거야. 그럼 작년도 총 인구가 얼마냐? 5,175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우리나라 총 인구가. 나눠보세요. 그냥 n분을 나눠보시라고. 그럼 1인당 292만 원이야. 300만 원 가까운 거죠. 그럼 4인 가족이면은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란 얘기야. 4인 가족이면요. 1,200만 원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을 더 받아야 되는 거야. OECD 평균에 맞추려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4인 가족 기준, 한 가족에 한 세대당 100만 원씩 더 들어와봐, 한 달에.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저렇게 할 필요도 없고, 예? 노령연금도 저렇게 많이 이렇게 매달 이렇게 올릴 필요도 없고요. 예? 그리고 국민연금 이거 지급액을 더 늘리는 거 이것도 별로 고민할 필요 없어. OECD 평균 정도에 맞춰도 이렇다 이거예요. 뭐 주요 그러니까는 유럽의 선진 국가가 아니라 OECD 평균에 맞춰도 1인당 그러니까는
이게 1인당 300만 원씩 1년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게 권리인데 우리는 이만큼 적게 우리는 보장받는 거야. 사회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 권리를 이거를 못 찾아먹는 거야. 예? 그 이거 하려면 되게 세금 걷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비슷한 것이 제가 그랬어요. 세금 공제를 없애버리게 되면은 이거 비슷한 거 거기다 정부가 조금 더 추가하면요 얼마 많이 추가 안 해요. 거의 이거 비슷해 규모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너무 적게 정부가 이 지원을 해주는 거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사회과적 매월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한 규모를 예?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이 경제가 굉장히 안정되지요.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굉장히 안정되지. 민생 회복이 이게 이런 게 민생 회복 아니에요? 그러면 가계 소비 지출이 살아날 거고 내수가 살아날 거고 성장률이 올라갈 거고. 예?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젊은 친구들라든가 자기 일거리를 만들거나 자기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런 게 안정적인 소득이 이렇게 확보가 돼봐. 그리고 금융적인 지원도 그러니까는 저금리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해봐. 예? 기업이 그러니까는 기업들도 산업상태의 재구성을 국가하고 같이 협력해서 재구성해야 되겠지만은 스스로 개인들이 자기 일거리 하고 싶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생계가 최소한 보장이 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맨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두세 개는 최소한 해야지만이, 예? 라면이라도 먹고 살고 이런 거 걱정하면은 어떻게 거기서 일거리 만들고 어떻게 창업을 하고 그래요? 예? 이재명 대통령 이거 하겠다고 대통령 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하겠다고. 근데 이거 안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과거에 그러니까 실패한 민주당 정권하고 뭔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네? 일회성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가지고 이거 반짝하고 걸 거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네? 이거 OECD 현재 평균하고 지금 제가 비교한 겁니다.